안녕하세요. 각당복지재단 웰라이프 전문 강사 김종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2회기에 걸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을 성찰하게 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주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삶에 대해 존재론적 질문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존재론적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거겠죠.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살을 생각했다던가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 많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 삶에 의미가 없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없음이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낼 만큼의 인간에게 중차대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미 상실이란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실존적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미란 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란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고 의미 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으로 신경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오스트리아 빈에는 이런 심리학의 거장들이 다 모여 계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아들러 이런 분들도 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입니다. 심리학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기, 힘 이렇게 정의했을 때 프로이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쾌락의 의지라고 했고요. 아들러는 권력에 의한 의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모든 인간에게 이미 존재해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수용소는 빅터 프랭클 박사의 저서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고요. 유대인으로서 직접 그 나치 수용소에서 3년 반 동안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직접 경험한 인간들이 절체절명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그 의미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 준다는 그런 거를 다 직접 주변 동료들의 그런 경험담에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치 수용소의 수감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겪은 거죠. 거기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삶의 불꽃, 의미, 로고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연구하셨던 바로 이 의미 치료, 로고테라피를 이 수감 생활을 계기로 완성하게 되십니다. 로고테라피란 철학적으로는 이성, 신학적으로는 신 혹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테라피는 어떤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질병 의미 치료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로고테라피에 있어서 그런 치료가는 일부 한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요. 로고테라피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이미 있는 삶의 불꽃, 로고스를 찾는 게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고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삶의 불꽃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런 어떤 그 로고스를 찾는 질문. 살면서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까?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회차에 걸쳐서 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진행하면서 이 질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려볼 거예요.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내 안에 삶의 로고스, 내 삶의 불꽃을 찾는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런 질문 좀 식상하고 뻔하게 들리실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로고테라피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의미를 통해서 배우고 의미를 통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고테라피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자기 초월적 존재이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나는 결정하는 존재이다. 나는 나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로고테라피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6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프로이트하고 아들러는 인간을 몸과 마음을 가진 2차원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을 존재 자체의 영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3차원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테라피에서의 영적인 존재는 바로 이런 차원적인 존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차원적인 존재에 대해서 지금 네모와 동그라미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 네모와 동그라미가 하나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영적인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네모와 동그라미가 원래 하나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유리컵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리컵이 있고요. 이 유리컵을 위에서 빛을 비치면 아래 동그란 그림자가 생기고요. 옆에서 빛을 비치면 벽면에 네모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모와 동그라미는 유리컵의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컵을 3차원적인 영적인 존재, 그리고 네모를 신체적 존재,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심리적 존재. 로고테라피에선 바로 이렇게 3차원의 존재로 인간을 설명하곤 합니다. 차원적 존재론의 두 번째 설명을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바닥에 비춰지는 이 모습은 동그라미로 다 같은 모양이죠. 그렇지만 3차원의 차원에서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원 뿔이 있고요. 원 기둥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3차원적인 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닉 부이치치죠. 전 세계적으로 이분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의 전도사이십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서울대 지질학과 이상무 교수님이십니다. 지질 탐사를 하는 과정 중에 차량의 전복으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이상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다. 이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남편으로 살았었으나 장애인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았었다. 하늘이 나에게 이제 장애인의 경험을 해보라는 메시지로 나는 받아들인다. 사지는 마비되었지만 뇌는 다치지 않아 나는 연구를 할 수 있어 행운하다. 장애는 불편하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측근에서 이상무 교수님께서 오히려 더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모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대상의 강의 의뢰를 받았었는데
강의 의뢰가 옴과 동시에 원고를 바로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았어요. 이유인 즉슨 그 원고를 점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그런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시각장애인 대상 강의를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지? 어떤 분위기일까? 이런 걱정을 강의 전날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저의 걱정은 정말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4차 시에 걸쳐서 교육관이라는 주제로 그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어찌나 점자로 전해진 그 강의 내용들을 어찌나 여러 번 열심히 보고 오셨는지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할 것도 없이 바로 토론이 되고 바로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녀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하면서 갔었지만 제가 지금 18년째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강의실 분위기는 정말 5손가락에 안에 꼽는 그런 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남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막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서로 막 챙겨주시고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는 전혀 안 보이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 도우미 분의 도움을 받고 오시고 끝나면 또 도우미 분이랑 같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실 수 있거나 점점 시력을 잃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강의장이 강남이었는데 강북에서 멀리서 지하철 타고 또 열심히 오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강의 시간에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눌 때 어떤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듣기에는 사건인데 근데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에피소드, 해프닝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점점 잃어가는 그런 시력의 그런 모든 상황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수용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분위기에 익숙하부터는 쉬는 시간에 제가 막 화장실도 모셔다 드리고 차도 타드리고 정말 그 4주를 아주 보람 있고 즐거운 강의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그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서 갖다 주신 거예요. 또 한 분은 앞이 전혀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수세미를 직접 떠서 과일 모양, 딸기 모양의 수세미를 떠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거를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하나는 이렇게 뒤로 숨기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초록색과 빨간색을 거꾸로 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줍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개의 딸기 모양의 그 수세미를 받아가지고 정말 설거지할 때 그 수세미를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늘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이사하면서 이렇게 분실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 가슴 속에는 그 수세미가 아주 감동의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항상 그분들과 수업을 하고 제가 그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한 10여 분 시간 동안 가슴이 벅찼다고 할까요? 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잘 살아야겠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제가 더 많이 그런 거를 느끼고 배웠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제가 한 권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책의 제목이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네, 화상 환자들의 수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정말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먹먹한 가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책 제목의 의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본다는 것 자체가에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화상이라는 상처의 필터로 이런 그 상처의 필터가 있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가
이런 상처라는 필터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그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처, 화상을 입고 그 치료 과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정신적인 고통, 그런 시간을 견뎌내는 시간에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무리 고민해서 찾아도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었는데,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고 주변 기관의 도움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에 나가면서 변해되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필터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된 건, 아, 나는 생존자구나 라는 감사를 갖게 되고 스스로 다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화상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당신과 같은 그런 환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자처하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분들의 이런 사례를 우리가 신체를 가진 존재로만 우리가 인간을 파악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이 되어 바람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컷을 만들었는데요. 홍준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홍준이 아버님을 직접 뵈서 이렇게 직접 그 말씀을 다 전해 들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9살 홍준이가 감기 한번 앓지 않던 건강한 아이가 두통을 심하게 호소해서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지도 않고 바로 큰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었는데, 응급실에 도착해서 몇 시간 안 돼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뇌사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 기증을 결정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홍준이의 부모님은 홍준이의 장기를 기증하는 결정에 문서에 사인을 하시고 이렇게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된 홍준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닉 부이치치 이상무 교수님, 그 다음에 그 화상을 이겨낸 그런 화상 환자들, 장기를 홍준이의 장기를 기증한 그런 부모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신체를 가진 존재로만 파악할 수 있을까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프랑스의 테아르드 샤른댕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로고테라피에서의 두 번째, 나는 자기 초월적 존재이다입니다. 초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무슨 수도자나 성직자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어려운 단어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런 초월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월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의 의미는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막 탔을 때 누군가 오는 소리가 나면 열림 버튼을 누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뒤에 누가 오고 있으면 문을 한 번 더 1, 2초 정도 밀어준다든가 그분을 기다려주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자기 초월성을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의 핵심적인 존재라는 그런 또 설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단팥빵의 핵심적 존재는 뭘까요? 그렇죠. 단팥이죠. 단팥이 있어야만 단팥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초월적 존재여야지만 인간이 된다라는 어떤 그 에센스,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의 다큐멘터리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인데요. 시바다 히데코와 슈이치 이 노부부의 그런 그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 노부부의 삶이 정말 누군가를 향해 있는 삶을 살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인상을 받았어요. 건축 일을 하셨던 건축가셨던 이 치바다 히데코께서는 굉장히 그 자연적인 거, 숲을 중요성을 늘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많이 자연이 훼손되고 막 그러는데 본인의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름대로 자신의 땅 한 300평 정도의 땅에다 15평의 아주 자그마한 거주할 집을 짓고 모든 공간에 나무를 심어요. 묘목을 심고 과실수를 심고 채소와 그런 곡식을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다시 말해서 작은 정원을 꾸미셨던 거죠. 작은 숲속을 만드셨던 거죠. 이렇게 나부터 숲속을 만들어가면 이런 숲이 모여서 숲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삶 속에서도 집 앞에 있는 우편 배달통에 이렇게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패를 직접 손글씨로 써놓으시기도 하고요. 정원에다가는 새들한테 와서 마셔요라는 옹달샘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이런 마트나 이렇게 장에서 물건을 사오시면 반드시 손그림으로, 손엽서로 그림도 써서 당신에서 초밥을 먹고 기운이 났습니다. 거기서 사온 생선으로 이런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손편지도 이렇게 항상 보내셨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누군가를 향해 있는 거. 그리고 그 정원에서 작은 숲에서 나온 야채나 곡식, 그 모든 수확물들을 가족과 지인과 다 여럿이서 같이 나눠서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스님들은 동안거 하안거 그래서 수행의 시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느 선사가 그런 수행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느 비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비남자인데 가서 보니까 쌀독에는 쌀이 가득 들어있고요. 김치톡에는 김치가 있고요. 아궁이에는 장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사께서 그 수행을 할 때 아무런 불편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으셨죠. 그 수행의 시간을 다 마치고 내려올 때는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로 또 쌀과 김치와 장작을 원래대로 이렇게 채워놓고 내려오신다고 그래요. 몇 년이 지나서 그 선사가 다시 그 암자를 찾아갔는데 사람이 살다간 그런 흔적은 보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쌀독에는 쌀이 가득 차 있고 장작이 또 가득했고 김치가 독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 있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엄마 입장에서 딸을 바라볼 때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그 아기를 막 목욕시키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 기특하고 신기했어요. 공부만 하다가 결혼을 한 내 딸이 저렇게 아기 목욕도 잘 시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로서 사는 삶은 어때?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내 아들을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은 안 해. 나는 좋은 사람으로 키울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가 있어. 그 말을 듣고 뒤에서 그 마음 정말 오래오래 변치 않길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누군가를 향해 있는 그런 인간의 자기 초월성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딱 이 메시지가 인간의 초월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강물은 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무는 제가 맺은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태양은 제게로 빛을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향해 향기를 흩뿌리지 않아요.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도록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는 게 비록 어렵다 해도 말이죠. 우리가 행복하면 삶은 멋지죠. 그러나 다른 이들이 당신으로 인해 행복해지면 삶은 더 멋질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로고테라피에서 얘기하는 자기 초월적 존재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로고테라피에서의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제가 로고테라피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강사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핸드폰을 꺼내서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혹은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문자를 보내고 워크숍 시간 동안 어떤 답변들이 오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이 나눠보자는 의도였어요. 저도 딸하고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친구는 정말 보냈는데 두 사람 다 답변을 해줬어요. 친구는 정말 어린 시절 때 그런 에피소드까지 해서 아주 감동적인 장문의 톡을 보내줬고요. 딸은 엄마는 나의 뿌리, 나는 그 뿌리의 열매. 뿌리가 튼튼하고 행복해야 열매도 튼튼하고 행복하답니다. 짧지만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런 톡을 받았습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유일한, 특별한 그런 의미죠. 물론 그런 톡을 통해서 나는 참 소중하구나 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림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림책인데요. 엘리라는 목수가 엠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엠믹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거예요. 이 엠믹들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서로가 서로에게 금빛 별표나 잿빛 점표를 붙여줘요. 노래를 잘하거나 키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집이 잘 살거나 이러면 막 금빛 별표를 붙여주고요. 노래를 상대적으로 못하거나 힘이 없거나 어디 아프거나 막 이러면 막 잿빛 점표를 붙여줍니다. 이런 엠믹 중에 펀치넬로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펀치넬로는 마을에 나가기만 하면 잿빛 점표를 타닥타닥 받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너 왜 그래 맨날 이러면서 온몸에 잿빛 점표를 다 받은 펀치넬로는 더 이상 마을에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고요. 우울해지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루시아라는 어느 소녀를 만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루시아는 어떤 표가 없는 거예요. 별빛, 금빛 별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잿빛 점표,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랬더니 루시아가 이렇게 말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야. 그 표는 내가 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때부터 펀치넬로도 어떤 표가 붙어도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소중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보는 모습이 더 소중해. 라는 생각을 주문을 외우듯이 하기 시작하면서 몸에 붙어 있던 별빛, 잿빛 점표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특별해. 그거를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백반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위니 할로우라는 모델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백반증이라는 그런 신체적인 결함으로 젖소, 얼룩말, 이상한 희귀한 그런 별명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었죠. 그야말로 잿빛 점표들을 붙고 살았었던 거예요. 그랬던 위니 할로우는
전학도 많이 다녔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수차례 실행으로 옮기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위니 할로우는 나는 하느님께서 스케치해 준 작품이야 라는 자신의 그런 그 생각으로 젖속 얼룩말이라고 이렇게 그 별명을 붙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놀림을 일축합니다. 그리고는 세계적인 모델로 우뚝 서게 되죠. 또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특별하다, 나는 대체 불가능하다, 이러한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이런 것을 내가 그 마음에 담고 갈 수 있는 것으로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툴 가안디라는 사람은 인도계 미국 의사고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툴 가안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돈을 더 바라지도 권력을 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나의 그 유일성, 나의 그 소중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광택이라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계신가요? 이러한 것이 바로 나는 유일한 존재다 라는 것을 더 주장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결정하는 존재이다 입니다. 만약에 결정하지 않는다면요,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야말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얼마 전에 TV 프로에 비타민이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 TV 프로에서 개그맨 이용식 씨와 미스코리아 출신 그 여배우 두 사람을 비만 유전자를 검사를 했어요. 누구한테 비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까 누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그 비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바로 미스코리아 출신의 여배우였어요. 이렇게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떻든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미스코리아 출신의 여배우는 아무리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나의 그 체질이어도 난 뭘 선택한 걸까요? 예,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과거에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절대 생업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가, 밖엔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걸 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어느 그 아빠가, 남편이 아이가 3살 때 사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엄마가 선택한 거는 남장을 하고 무려 47년 동안 막노동, 구두 닦기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딸을 키우고 시집 보내고, 예. 그 나라의 법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선택한 것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선택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남장이라도 해서 이렇게 삶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라는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고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될지 결정했을까? 제가 서두에 그 나치 수용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극한의 그런 고통의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 속에서
누구는 성자였고 누구는 돼지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정말 한 조각의 빵과 감자 한 개, 그걸로 요기를 채워도 전혀 요기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그 나의 배급된 빵과 감자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거를 감추고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절대절명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를 우리가 죽음의 수용소나 요즘 나와 있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그때의 실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자신만의 수용소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수용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수용소가 자신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그 수용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는 어떤 그 건강하지 못한 그 병약한 신체, 또 경제적인 상황이 수용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어떤 학벌로 인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수용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거기서의 삶의 태도는 누가 선택한다고요? 네, 바로 나는 결정하는,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태도는 바로 나의 몫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이렇게 그 로고테라피에서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영적인 존재이다, 자기 초월적 존재이다, 유일한 존재이다, 결정하는 존재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빗대어서 한번 연결시키면 단어 자체, 문장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삶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모두에게 자신의 로고스, 불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의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의 로고스, 나의 불꽃을 찾으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로고 힌트 찾기, 이런 로고스를 찾는 그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니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을 향해 던지고 성실하고 확고하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 니체의 앞으로 전해지는 질문 자체가 바로 내 안에 로고스를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하도록 이끌어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쁨을 안겨주었는가? 지금까지 나는 어떤 것에 몰입하고 있었는가? 니체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삶의 의미, 삶의 불꽃을 찾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성찰하게 하는 실존적인 질문, 완성하게 해주는 3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바로 이 로고테라피에서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번째까지 얘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그 2가지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찾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만나서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딱 한 가지, 내 안의 로고스, 내 삶의 불꽃, 무엇인가? 니체의 질문, 아까 제가 드렸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귀한 경험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